안녕하십니까. 정치의 탄생의 함재봉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이제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정치라는 것이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근대까지, 개인주의까지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를 좀 추적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정치와 다른, 그러면서 사실 현대의 정치를 이해하는데 가장 필요한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회입니다. 저희가 정치와 경제가 다른 점을 쭉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정치와 사회가 무엇이 다른 것인가, 그리고 그 정치의 영역이 사회의 영역으로 옴으로써 근대 정치가 근대적인 현대적인 정치가 태동되게 되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의 탄생,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정치의 영역하고 경제의 영역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약간 그걸 복습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정치와 경제와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 사회가 어떻게 다른지 그 명확한 개념 규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약간 복습을 하자면은 이런 거죠. 고대 그리스인들이 생각했을 때 경제 영역이란 집안입니다. 집안은 그 그리스 말로 이코스였고, 그래서 집안에서 하는 일, 이코스에서 하는 일, 그게 이코노믹스였고, 그 이코노믹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 즉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생물로서 생존해 나가는 데 필요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코노믹스죠. 그 영역과 전혀 다른 영역으로 고대 그리스인들이 상정한 것이 바로 폴리스라는 다른 도시국가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하는데요. 그 도시국가에서 벌어지는 정치라는 영역이 이제 있는 거죠. 그 영역은 이런 거죠. 경제적인 영역에서, 경제 영역에서 경제를 잘 운영을 해서 거기서 잉여를 창출시키고 그 잉여를 갖고 나오는, 잉여에서 나오는 여가를 활용해서 그런 여가가 있는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만 폴리스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폴리스에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우선 이 코스에서 안 하던 일, 그리고 이 코스에서 하던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경제적인 사익의 추구 이런 건 하지 않고 순전히 공익의 추구, 공적인 영역에만 집중하라. 그게 이제 정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경제 영역인 이코스, 집안, 가계에서는 가부장이 데스포테스, 우리가 전제주의, 전지군주라고 하는 데스포테스라고 부르는 가부장이 식솔들한테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면서 식솔들을 이제 노동을 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니까. 그래서 의식주를 해결하도록 생사여탈권을 주고 그야말로 가부장적인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이제 경제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코노믹스의 영역이죠. 그렇게 해서 잉여를 창출한 사람들이 폴리스로 가면은 폴리스에서는 더 이상 가부장들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다 대등한 똑같은 입장에 있는 시민들이죠. 그리고 그 시민들은 이제 상하관계도 아니고 노동을 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익을 위한 사적인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경제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치적인 문제, 공적인 문제, 즉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익이 되지 않는, 모두에게나 이익이 되는 어떠한 영역이라고, 이제 그게 정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영역을 사적인 영역이라고 그랬고, 경제 영역이라고 그랬고, 정치 영역을 공공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사적 영역, 공적 영역, private, public 구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공적 영역에 가서는 절대로 사익을 추구하면 안 되는데 만일에 누구와 공적인 영역의 시민으로 가서도 역시 또 자기의 경제적인 안위, 자기 사익을 취하려고 그랬을 때는 그게 경제 영역과 정치의 영역을 혼돈하게 되는 거죠. 그게 부패입니다. 우리가 부정부패가 일어난다는 것이 공적인 영역에 가서 사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영역을 혼동하는 것을 코럽트 시킨다. 두 영역을 완전히 오염시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오염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게 부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건 뭐냐면, 그러면 정치는 알겠고 경제는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사회는 뭔가?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1편인가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정치적인 동물이다라는 말과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말하고 완전히 혼돈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는 거와 똑같은 뜻이다. 왜? 사회적인 것은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회를 이루어서 사니까.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사회적인 동물은 사실은 개미나 벌들이 인간들보다 훨씬 더 사회성이 강하다. 인간은 벌이나 개미에 비해서는 결코 사회적인 동물이 아니고 그 대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동물도 할 수 없는 것이 정치라는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이랬답니다. 자, 그러면 벌들이나 개미가 하는 이 사회적인 영역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 사회적인 영역에 대해서 그리스 이후에 점점 그 개념이 확실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개념을, 정치라는 개념과 경제라는 개념은 우리가 그리스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사회적이라는 개념은 이건 굉장히 현대적인 개념이에요. 근대적인 개념입니다. 18세기, 19세기나 와서야 사회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소사이어티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소사이어티가 도대체 뭔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이론가들이 얘기를 했지만 대표적인 이론가가 한나 아렌트라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사상가입니다. 아렌트는 정치란 영역과 경제란 영역과 사회란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 주는데요. 오늘 이 아렌트가 말하는 규명했던 그 사회적인 영역이 뭔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 아렌트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삶에 세 가지 영역이 있었답니다. 세 가지, 그러니까 삶의 영역이 세 종류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우선 경제적인 영역하고 정치적인 영역이 있었지만은 그걸 보다 자세히 나누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이라는 게 있고, 인간이 하는 것 중에 일을 하는 게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노동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행동, active, ac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work가 있고, labor가 있고, action이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뭐냐면 그리스 사람들이 했던 세계는 액션의 세계.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세계라는 것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인간이 전쟁을 하고 나가서 영웅답게 싸워서 자기 이름을 남기고 이제 이런 것이 그다음에 연설을 해서 사람들을 끌어서 국민들을 끌어서 나라를 이끌고 나가서 뭐 전쟁도 치르고 이제 이러는 것이 그게 이제 지도자들이 하는 액티브한 정치적인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노동의 영역이 있죠.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 경제적인 영역, 생물학적인 영역이죠. 필요의 영역, 뭔가 먹고 살고 생존, 동물로서 생존에 대한 해나가는데 필요한 노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런 겁니다. 반면에 그러면 일이라는 게 뭐냐, 워크라는 게 뭐냐, 인간이 하는 게 꼭 먹고 사는 일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이 하는 일이 예를 들어서 자기적인 거, 인간이 뭔가를 만들려고, 뭔가 남기려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건축을 하고 도구를 만들고 예술적인 창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책을 쓰고 문학 작품을 쓰고 이런 것들은 노동하고는 다른 거죠. 그건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의 영역은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고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먹고 없어지는 생필품이나 입고 없어지는 옷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남아있을 만한 기념될 만한 것들, 남기고 싶은 것들, 흔적, 역사 속에 흔적을 남기고 싶은 것들 이런 것이 그게 일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것은 건축물 같은 훌륭한 공공건축물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뭡니까? 우리가 공유하는 세계가 더 아름답고 풍요롭고 더 멋있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름하여 work, 일이라고 이제 했었던 겁니다. 그러면 정치의 본령인 이 행동, 액션의 영역은 뭐냐? 액션의 영역의 핵심은 아까 뭐 노동은 물론 노동도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이제 이런 걸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도 건축물을 짓고 글을 쓰고 책을 쓰고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정치적인 행위, 액션의 영역은 뭡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인간들끼리 하는 거예요. 인간 대 인간으로. 그게 정치의 핵심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데리고 설득을 하고 웅변을 하고 토론을 하고 투표를 하고 전쟁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인간 대 인간이 하는 겁니다. 그게 정치의 본령입니다. 그게 정치의 영역이죠. 노동의 영역하고 다른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그다음에 어떠한 걸 뭐 남기 위한 도구나 물체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매개로 해서 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인간 대 인간으로서 만나는 장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그게 정치입니다. 그리고 왜 이걸 그렇게 중시했느냐 하면은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이 공적인 영역에서 서로 만났을 때 그때에만 뭐가 드러나냐면요. 그 개인의 개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노동의 영역에서는 집안에서는 그냥 가부장이냐 여자냐 식솔이냐 노예냐 노동자냐 이런 걸로 갈라지는 거죠. 근데 시민의 영역에 가면 공적인 영역에 가면 시민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다는 게 뭡니까? 그 똑같은 사람들이 서로가 운동 경기를 통해서 올림픽을 통해서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누가 더 용맹하고 누가 더 멋있고 아니면 누가 음악 콘서트에 가서 누가 더 멋있게 연주를 하고 연극에 나가서 누가 연기를 더 멋있게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공적인 영역에서의 경쟁과 대결과 이런 걸 통해서 각자의 능력을 드러내고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면서 야, 참 훌륭한 전사다, 연설가다, 뭐 문학가다, 대단한 배우다. 이제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영역이야말로 인간이 인간으로서 만나서 시민이 시민으로서 만나서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되고 그런 데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서로가 즉흥적인 상황에서 부딪히면서 대결하면서 거기에서 즉흥적인 영역에서 각자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각자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전혀 예측 불가능한 거죠.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드라마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볼 때 운동 경기의 결과가 예정되어 있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음악 무슨 뭐죠? 그 피아노 연주회를 대결을 할 때에 밴 클라이번 대회를 했을 때 거기에 누가 우승할지 미리 알면 아무 의미가 없죠.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거기서 임윤찬이
우승으로 나왔을 때의 그 환희, 그리고 그 인정, 그러면서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그리고 그 동영상을 보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걸 공유하면서 느끼는 희열과 환희와 성취감과 이런 것,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것, 인간만이 공적인 영역에서 누릴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행동의 영역, 액션의 영역입니다. 이것을 가장 인간다운 것,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행위다. 그게 넓은 의미에서 그리스인들이 말하는 정치적인 행위였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냐? 언설, 그렇죠? 연설하고 토론하고 설득하고 행동하고. 근데 이러한 영역은 노동의 영역이나 이런 거와 전혀 달리 완전히 다원내요. 누구는 연극 잘하고, 누구는 글 잘 쓰고, 누구는 연설 잘하고, 누구는 싸움 잘하고, 누구는 뛰뛰기 잘하고, 누구는 투포환 잘하고, 누구는 마라톤 잘 뛰고, 이런 것들이 다 각자의 그 시민들의 개성, 다원성이 드러나게 해주는 그런 영역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 영역을 그렇게 즐겼던 거죠, 시민들이. 그걸 가장 숭고하고 고귀한 영역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이 바로 자유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말했을 때 자유라는 게 그겁니다. 의식주 해결을 해서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웠고, 근데 그 자유만이 아니라 그 자유를 이용해서 뭘 합니까? 자기의 능력을,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떠한 그 소질과 능력과 성격과 이런 거를 마음껏 개발을 하고 마음껏 발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술가들이 가장 자유로운 거고, 진정한 스포츠인들이 가장 자유로운 거고, 어느 분야에서든지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가장 숭고한 행위이고, 그리고 그걸 이루었을 때, 아니면 그걸 이루고 있는 과정에서도, 그걸 하는 과정에서도 느끼는 게 뭡니까? 자유죠. 인간이 느끼는 진정한 자유는 막연한 속박, 구속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자기의 어떠한 능력을 마음껏 개발해 나가는 그런 장에서만 나오는 것이,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라는 것이 뭐냐? 사회라는 영역이 바로 뭐냐면은 이 현대 사회에서, 근대 사회에서 나오죠. 근대 국가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나온 전혀 새로운 영역입니다. 그 영역이 뭐냐면은 고대 그리스인들 때부터 만들어 놨던, 그렇죠? 원래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사적인 영역, 경제 영역과 공적인 영역, 정치의 영역, 그 영역이 점점 근대 국가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거대 사회가 만들어지고, 자본주의 사회가 건설이 되고, 그러면서 그 두 영역이 점점 혼동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겹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국가라는 것이, 정부라는 것이 하는 게 뭐냐? 정부라는 것이 원래에는 그리스인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그렇죠? 고전적인 의미에서 어떤 공적인 영역의 거를 다루는 것이 그게 국가고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대부분의 선진국, 잘 되는 나라들의 정부들도, 잘 안 되는 나라는 물론이지만은 잘 사는 나라들의 정부들도 하는 일이 뭐냐면 대부분 경제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의식주의 문제를 다루는 거죠. 국민의 의식주 문제. 그러니까 옛날에 같았으면은 집안에서 했어야 될 일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정부의 차원에서, 국가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개념 혼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가게에서 이루어졌던 경제적인 행위가 거의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러한 경제적인 행위를 사적인, 개인적인 집안에서 했던 일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 그게 사회랍니다. 그게 소사이어티입니다.
소셜 레얼미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해결의 문제가 사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문제였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국가의 차원에서, 정부의 차원에서 공적인 문제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치인들이 맨날 논의하는 거는 뭡니까? 경제 발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어디에 무슨 규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세금을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무슨 도로를 어떻게 낼 것이냐, 이게 뭡니까? 전부 다 경제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료 문제, 또 의료 보험 문제가 됐든지 간에, 그 다음에 뭡니까? 연금제도 문제, 이게 다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경제적인 영역 아닙니까? 근데 왜 이거를 경제적인 영역의 문제를 경제의 원래 영역인 하우스홀드, 집안 가게에서 하지 않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게 굉장히 특이한 근대 국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사실은 뭡니까? 복지국가를 만들어서, 근데 복지국가가 하는 게 뭡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지를 다 보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건 마치 집안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가부장이 자기 자식들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떻게 경제적으로 보장을 해주려고 하는 그 역할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빠지기 시작합니까? 원래 그리스 사람들이 얘기했던 정치의 영역, 공공성의 영역, 사람이 자기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나면서 웅변을 하고 연설을 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고 이러는 영역, 그런 영역이 점점 사라집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정치의 영역이라고 하는 데서는 옛날에 원래의 의미에서의 정치인들의 그런 모습들 보기 힘들어지고, 원래의 의미의 시민들의 어떠한 그런 적극적인 삶의 자세, 그런 것이 점점 보기 힘들어지고 아주 사소한 물질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거를 가지고 서로가 논쟁을 하고 헐뜯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것이 옛날 원래 의미에서 그리스 사람들이 봤을 땐 정치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사회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냥 뭐 헷갈린다 이런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가 사회 전체의, 국가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리면서 사회라는 영역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은, 그 사회라는 영역에서는요, 원래는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 경제 영역에서 정치 영역으로 가면은 오히려 그 개개인의 개성이 드러나고 더 자유롭게 되고, 오히려 의식주 문제에 매달려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개성을 강하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가는 게, 그게 정치의 영역이었는데, 우리가 근대 사회에서 이 경제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 복지의 문제가 국가 차원의 문제가 되어버리기 시작하고, 국가라는 것은 오직 복지의 문제만 해결해주는 그러한 도구로서 전락을 해버리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그 속에서 경제 영역에서 사회 영역으로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수능을 하게 됩니다. 왜? 국가가 그걸 요구를 하죠. 국가가 개개인을 갖다가 독립적인 개성이 강한 다 다른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통계 자료가 되는 거고, 전부 다 학교에서부터,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이젠 집안이 아니라 학교에서 행동거지를 어떻게 할 건지, 태도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몇백만, 몇천만을 데리고 그거를 획일적으로 만들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드러나는 영역이 아니라 사회 영역은 오히려 획일적으로 순응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 우리가 현대사회에 사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규정이 많습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자동차들을 다 운전을 하고 다닌대요. 자동차 하나하나가 무기입니다. 그 자동차 가끔가다 우리 뭐 급발진 사고다 해갖고 나서 사람들 많이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차가 몇백만 대가 다니고 있고 몇백만 대가 매일같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고 고속도로에서 100km씩 막 달리고 있고 이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사고가 안 납니까? 생각보다 큰 사고가 굉장히 적게 일어납니다. 왜? 철저한 규율과 기강과 감시와 처벌과 이게 되기 때문에. 즉 우리가 운전할 때는 뭐 나이와 신분과 성별과 차이 없이 똑같이 차선을 지켜야 되고 좌회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우회전할 때 여러분 이런 교육을 집안에서 자기 애들 데리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국가 차원에서 몇백만, 몇천만이 그러한 똑같이 어디에 나가면 똑같이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교육을 만들어내는 건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전 근대 사회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근대 국가가 그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남성들은 18살 때부터 해서 이제 군대를 다 간다. 그럼 군대 가서 똑같은 훈련을 받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규정들을 완전히 몸에 익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액션, 우리가 원래 말하는 정치인들은 액션, 누군가 뭐 아킬레스 같이 헥토르 같이 나가서 막 자기의 실력을 마음대로 발휘하고 그렇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열정적으로 사는 패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behavior, 영어로 behavior, 행태. 그렇죠? 영어로 action은 행동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behavior도 행동이라고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behavioralism 그러면 뭡니까? 이게 행태주의. 근데 행태하고 행동의 그 어감이 우리말로 그렇게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영어에서 behavior하고 action은 완전히 감이 다릅니다. behave 한다라는 거는 말을 잘 듣는다는 뜻이 되죠. To behave yourself, 애들 보고 야, 너 말 좀 잘 들어. behave yourself. action은 뭡니까? 자유롭게 자기가 마음껏 하는 게 액션이죠. 근데 우리 근대 사회에서는 근현대 사회에서는 행태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을 뭐라 그럽니까? 소셜 사이언스라고도 하지만 behavioral sciences라고 그러죠. 행태과학이라고 그러죠. 왜? 인간을 이 사회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획일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고 다 정상적인 사람들을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이 획일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야지 기본적으로 사회가 작동을 하니까. 옛날에는 작은 가게에서 조그만 집안에서 가부장의 훈육을 통해서 기강을 잡았었는데 이제는 몇백만, 몇천만, 몇억이 되는 나라에서 인구가 그런 나라에서 가부장이 그걸 어떻게 일일이 합니까? 그 가부장이 하던 훈육을 대신해서 하기 시작하는 것이 학교, 군대 이런 것들이 거대한 조직들이 들어서면서 그렇게 다르고 각자 개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런 사람들을 같은 특정한 틀 내에서 다 행동할 수 있게. 차를 줘도 다 아무리 누가 성질이 괄괄하고 하더라도 차를 운전하는 데 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모든 규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저께 며칠 전에 뉴스가 났는데 미국의 브라운 대학교에서 또 총기 사건이 났고 호주에서도 유대인들을 또 그 열 몇 명을 죽이는 그러한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데 보면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데는 총기의 숫자가 사람 숫자만큼이나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왜 저렇게 총기 사건이 나게 하냐고 내버려 두냐고 우리는 얘기를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뭡니까? 그렇게 많은 총기에 비해서는 사실은 사고는 놀랍게 적게 일어나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우리나라에서도 군대에 가 갖고 다 총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탈영 사건이 있고 가끔가다 총기 난동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 혈기방장한 젊은이들한테 그 총들과 M16 이런 엄청난 화기들을 주고 끊임없이 훈련을 하고 그러는데도 그런 거기에 비해서는 사실은 사고에 나는 거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규율과 기강이 강해질 수 있는? 왜? 어려서부터 우리는 특정하게 행동하고 태도 바르게, 올바르게 하도록 끊임없이 훈육을 받고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정치인들이, 위대한 영웅들이 하는 영웅적인 행위가 아니라 소시민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모든 나라에서 사회에서 규정해주는 그 규정들에 맞춰서 살도록 철저히 훈육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자, 그렇게 되니까 뭡니까? 이러한 삶, 이런 사람들의 행태,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의 행동거지를 조절을 할 줄 알기 시작하고 그러는 사회는 가부장이하지 않죠. 왕도 못합니다. 황제도 못합니다. 누가 합니까? 전제군주도 못해요. 독재자도 못합니다. 누가 합니까? 이게 관료가 하는 거죠. 관료제도라는 거,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경제 영역이 있었고 정치 영역이 있었는데 고대 그리스에서는 행정의 영역은 없었습니다. 관료라는 거 없었습니다. 시민들이 자기가 직접 민주주의를 하니까 뭔가 시민들이 자기가 정치를 하는 거고 자기네가 다 투표를 해서 다 결정을 내리고 그거를 집행하는 것도 시민들이 하는 겁니다. 관료는 뭡니까? 관료는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는 사람들이 아닌 투표로 선출된 사람들이 따로 사회를 관리하라고 만들어 놓은 전문 계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관료주의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여기에 이제 이 사회의 문제, 정치랑 전혀 다른 사회의 문제가 드러나는 게 뭡니까? 관료 사회, 관료 행정주의의 사회에서는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관료제를 만드는 이유가 아무도 책임을 안 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즉, 어떤 정치인이 자기가 다 모든 거를 하고 시민들이 자기네가 직접 했으면은 누가 뭐를 했다라는 게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관료들을 통해 갖고 모든 일이 철저하게 세분화가 되기 시작하고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관료죠. 왜냐하면 정치적인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은 복지부동이 되고 일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일을 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관료제도라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그 대신 어떻게 해요? 사회가 돌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관료제도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영역과 경제 영역과 달리 사회 영역에서는 경제 영역에서는 경제인이 나오죠. 가부장이 나온 거죠. 경제 이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정치의 영역에서는 정치를 하는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사회 영역에서는 관료가 나와서 행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뭐를 행정을 하냐? 관료들이 의식주, 요람에서 무덤까지 옛날에는 가게에서 집안에서 했었던 그 삶의 영역, 그거를 확산시켜서 국가 차원에서, 나라 차원에서, 사회 전체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게 복지국가가 되는 겁니다. 복지국가는 생로병사를 다 관리를 해줍니다.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뭡니까?
생산을 합니다. mass production, 대량 생산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물건들이 똑같은 물건들이 전화기가, 갤럭시, 아이폰 수천만 대씩 나옵니다. 똑같은 것이 나와야 되는 거죠. 무슨 TV도 똑같이 나와야 되고 자동차도 똑같이 나와야 되고 세탁기, 냉장고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엄청난 숫자의 물건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전부 다 똑같은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나 모든 것은 뭡니까? 효율성. 어떤 것이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더 싸게 팔리고 더 싸게 싸서 더 잘 쓸 수 있고 이런 것이 그런 생산의 영역을 국가가 관장을 합니다. 그게 복지국가, 제대로 된 국가죠. 우리나라가 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소비를 했죠. 그러니까 전국에 어디 가나 백화점이 있고 똑같은 하이마트가 있고 이마트가 있고 이러면서 어디 가나 똑같은 물건들이 있어서 전 국민이 똑같은 물건들을, 물론 상표가 조금 다르고 브랜드가 다르겠지만 세탁기는 세탁기죠. 냉장고는 냉장고고 TV는 TV고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전화기는 전화기고. 그러니까 그러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대량 소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도대체 각자 개개인이 뭐가 필요한 것인가를 국가고 회사들이고 너무나 잘 파악을 하죠. 이게 뭡니까? 이게 통계입니다. 우리는 개개인이 어떻게 됩니까? 통계 자료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 엄청난 통계 자료를 통해서 이 사람, 요런 계층의 요 나이대의 요런 사람들은 이런 물건을 살려고 그런다 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그 물건을 만들어내고, 이 맞춤형 광고고 이 모든 게 왜 가능합니까? 거대한 군중사회가 있어서 그 군중을 통계학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눠가지고 요 사람들 몇 살 때의 남자들, 몇 살 때의 여자들, 이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사는 누구,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뭐를 원한다. 획일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것이 회사들도 있고 국가에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하고 소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를 하는 겁니까? 생로병사에서 사실은 뭡니까? 아이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를 조절을 해야 되고 인구가 적정 수준인지 인구가 너무 줄어드는 거 아닌지 지금 산화율이 너무 낮지 않냐, 큰일 났다, 산화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게 사실 다 집안에서 하던 일이지 않습니까? 국가가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생로병사의 모든 영역을 국가가 다 이제 개입해서 하는 거죠. 그럼 개인이 왜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아니, 집안에서 하던 일을, 의식주의 문제를 나라의 영역에서, 국가의 차원에서, 사회의 차원에서 관료들이 행정을 통해서 이거를 잘 보장을 해주면은 그게 뭐가 문제냐? 좋은 거지.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회를 알던 사상가들, 그러니까 이 근대 관료주의 행정국가, 복지국가가 탄생하기 전에 살았던 삶의 사람들은 그래, 맞아. 이러한 복지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기본적인 거 중요해. 그런데 너무나 중요하고 그게 안 돼서 걱정이지, 당연히. 그런 복지국가를 만드는 게 꿈인데 그 반면에 그 복지국가를 만들면은 뭐가 일어납니까? 동전의 양면입니다. 뒷면입니다. 어두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어두운 측면이 뭐냐? 집안에서는 서로가 너무나 다 잘 알았었어요. 당연히. 그리고 시민의 영역에 가서도 거기 시민이 각자의 개성이 드러나고 자유로운 영역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라가, 행정관료들이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을 그 사람들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거를
하나하나 챙기고 그 챙기는데 필요한 제도들을 만들고, 그렇죠? 학교들을 만들고, 뭐 병원을 만들고, 공장을 만들고, 그래서 그 각자의 복지제도가, 연금제도가 나오고, 뭔지 이런 거를 다 만들면서 점점 가족의 영역은 없어지는 거고, 정치의 영역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사적인 영역도 없어지는 거죠. 그 친밀했던 위계질서고 가부장의 권력이 횡행하던 그런 영역이었지만, 반면에 그야말로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가족들끼리 친밀한 그런 영역이 가정이었는데, 그 가족에서 하던 모든 일을 복지국가가 다 해버리기 시작하면은 그 가정도 사실은 해체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족이 왜 해체가 됩니까? 가족의 역할이 없어지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 가족이 강했던 이유는 가족이 경제단위였기 때문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족이 한 공동체로서 같이 단합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가족이 끈끈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는 가족은 뭡니까? 그냥 쉬러 가는데, 같은 목적이 없는 거죠. 의식주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긴급성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나라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뭡니까? 사람들은 점점 가족은 해체가 되기 시작하고, 이러한 사회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복지국가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외로운 군중이 되는 거죠. 사회는 군중의 영역입니다. mass society죠. 개개인들은 그 mass society의 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정치적인 영역으로 가서 정치적인 영역이 주는 그 자유로움 속에서 각자의 개성을 갖다가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두 영역이 사회적인 영역으로 겹쳐버리면서 사회적인 영역 속에서 인간은 외로워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는데 소외되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근대의 모든 사회학자들이, 근대의 정치인들이 말하는 외로운 군중, lonely crowd,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많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몇 천만 되는 인구가 있고 몇 백만 되는 도시에 살고, 그런데 점점 외로워지고 소외되는 것 같고, 그런 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인간은 소셜 애니멀이 되는 거죠. 사회적 동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대 그리스의 정치, 원래 고전적인 의미의 정치라는 것이 완전히 쓰러져 버리기 시작하고, 즉 경제와 정치 영역 다 쓰러져 버리고 사회적인 영역으로 대치가 되는 겁니다. 그 현상을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 현상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그럼 그 현상을 어떻게 막습니까? 정치적인 영역이 살아야 되는 거죠. 원래 말했던 개인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날 수 있고, 개개인의 모험과 영심 발휘와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창의력 발휘와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 영역이 사실은 점점 축소되는 것이 이 복지국가의 도래라는 엄청난 선물이 가져다주는 어두운 측면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왜 우리 사회가 지금 점점 잘 먹고 잘 살게 되는데 왜 사람들은 더 행복하지 않고 더 불행하다고 느끼고 더 외롭다고 느끼고 더 가족을 결혼도 안 하고 더 아이들도 안 낳고 자살률도 높아지고 하는, 이게 도대체 뭘까? 왜 복지국가는 점점 되는데, 너무나 화려하고 모든 물질적인 것이 제공이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제 영역과 정치 영역에 있었던 것이 사회 영역이라는 걸로 대체되면서, 그 사회 영역이 예전에 경제적인 영역이 주던 어떠한 친밀감도 없애고 사라지게 만들고, 정치적인 영역이 주던 개인의 창의력, 멋진 개인, 시민의
어떠한 개성 이런 것도 죽이는 그런 사회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지금 복지국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완성을 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즉 가족의 와해, 인구 감소, 개개인의 불행감의 급증, 그 다음에 정치적인 영역의 형해화,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 이것이 동반되는 현상이고 우리가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면 갈수록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글쎄요, 복지국가라는 이름이 우리가 더 넓은 의미에서 정말 개인들이 행복하고 인간이 창의적이고 각자의 개성이 더 드러날 수 있고 그 속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그 목표의식도 잃지 않으면서 이 복지국가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과업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잘 분석해 준 것이 바로 정치와 경제가 아닌 사회라는 영역이 무엇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하는 그런 분야인 것이고 우리도 그 분야를 지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오늘은 사회라는 영역이 정치적인 영역과 경제적인 영역과 어떻게 구분되고 왜 만들어졌고 그것이 가져다 주는 여파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복지국가를, 근대 국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경제 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만들어가고 있는 그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들,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사회라는 개념을 가장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고 가장 그 사회의 문제를 오히려 사회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옛날에 고전적인 정치나 경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회라는 것을 긍정하면서 그런 사회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사회주의를 만든 막스의 사상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사회주의라는 것이 사실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필히 알아야 되는 것이 사회였기 때문에 소셜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